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볼 핵심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소식들이죠? 2026년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피는 최첨단 방산 소식부터 우리 지갑이랑 아주 직결된 고위 공직자 재산 문제, 그리고 당장 피부로 와닿는 부동산 전세난,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 불안까지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같이 굵직하고 중요한 이슈들이네요. 오늘 이 거대한 이슈들의 이면과 작동 원리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뉴스들이 겉보기에는 우주항공, 정치, 부동산, 금융 이렇게 완전히 쪼개져 있는 것 같잖아요. 네네, 분야가 완전 다르니까요. 근데 이게 기저를 좀 파고들면 결국 국가의 외적 안보, 그리고 내적 경제 방어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여도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독자님들과 함께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맥락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첫 번째는 방산 소식인데요. 와, 총 사업비만 무려 16조 5천억 원이 투입됐어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단군 이래 최대 방위력 증강 사업이라는 그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출고식 소식입니다. 네,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오랜 시간 남의 차만 빌려 타다가 마침내 최첨단 스포츠카를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조립해서 세계 시장에 딱 내놓은 격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무려 8번째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되었다는 팩트거든요. 아, 8번째 국가요? 네, 근데 그 타이틀 자체보다도 독자적 통제권이 가져다주는 나비 효과가 진짜 핵심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입해서 쓰던 최첨단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블랙박스 하나를 열어보거나 무기를 새로 하나 장착하려고 해도 생산국의 철저한 승인을 받아야만 했어요. 아, 우리 영공을 지키는 무게인데도 정작 우리 마음대로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딜레마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내 차인데 튜닝 한번 못하던 서러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KF-21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 스펙도 장난 아니던데요? 최대 속도가 마하 1.8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시속으로 따지면 약 2200km에 달하고요. 항속거리도 2900km나 됩니다. 와, 2200km요. 이 정도면 진짜 세계 시장에 내놔도 충분히 통할 만한 명품 반열에 오른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의 FA-18이나 프랑스의 라팔 같은 주력 전투기들이랑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체급이죠.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선언 이후 25년의 인고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25년이요? 진짜 피땀 흘려 만든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천 출고식에서 이걸 자주국방의 상징이라고 부른 겁니다.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니에요. 아, 성능 이상의 뭔가가 또 있나요? 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플랫폼이니까 앞서 수출 대박을 터뜨린 K9 자주포나 천공 미사일 같은 걸 이 전투기와 마음대로 연동해서 패키지로 묶어 팔 수 있는 겁니다. 전투기만 덜랑 파는 게 아니라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까지 통째로 얹어서 파는 거대한 방산 생태계의 허브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달 만에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수비안토 대통령 방한 시에 아, 수출 이야기 나오는 건가요? 네, 16대 수출 계약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기자님, 여기서 독자님들 입장에서 약간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그 인도네시아가 예전에 KF-21 공동 개발 과정에서 분담금 장기 연체로 엄청 속을 썩였던 파트너잖아요. 네, 뼈아픈 히스토리가 있죠. 과연 이 16대 수출 계약이 정부의 장밋빛 기대만큼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딜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분담금 미납 이슈는 명백한 팩트죠. 근데 이 수출 계약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일종의 지정학적 럭인, 즉 잠금 효과가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초기 마찰에도 불구하고 자국 핵심 전력으로 KF-21을 채택한다는 건 네네. 동남아시아의 주요 군사 강국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방산 생태계에 종속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전투기를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못 바꾸니까요. 그렇죠. 조종사 훈련이나 정비, 또 무기 호환성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 모듈로 쓱 갈아타기가 힘들어요. 아, 한 번 쓰면 계속 우리 시스템을 써야 하는군요. 네, 이렇게 지정학적 거점이 확보되면 주변 필리핀이나 태국 등 동남아 전체로 수출 전선을 넓히는데 엄청난 레버리지가 됩니다. 당장 9월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그 큰 그림이 돌아가는 거죠. 자,
이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국방의 최전선을 살펴봤는데요. 진짜 흥미로워지는 대목은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나요? 네, 이 거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 방향키를 준 분들의 지갑 속 현실, 바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 현황입니다. 아, 네.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에 1903명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분석해서 공개했죠. 이번 데이터에서 나타난 자산 지형도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1인당 평균 재산이 20억 9,563만 원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대목은요. 전체의 32.4%가 2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평균이 21억 원이 넘네요. 게다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6.1%가 이전보다 재산을 불렸습니다. 4명 중 3명은 자산이 늘어난 거군요. 국회의원들 상황은 어떤가요? 행정부보다 입법부 쪽이 눈에 띄게 큰데요. 평균 약 28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오, 꽤 높네요. 주요 인사들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49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49억이요? 어떻게 그렇게 늘었나요? 인세나 급여 저축도 있지만 특히 ETF 투자 수익 등으로 거의 18억 8천만 원이 급증했습니다. 아, 독자님들도 관심 많으신 ETF. 이렇게 여러 주식 묶어서 파는 펀드 투자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네요. 다른 분들은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3억 3천만 원을 신고했고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무려 2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23억 원이요. 대단하네요. 근데 기자님, 여기서 정말 날카롭게 짚어봐야 할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모순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부터 다주택 공직자를 주택 정책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강력한 정책 기조였죠. 근데 실제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국가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공직자들의 상황이랑 그 방향성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보인단 말이죠. 정확히 그 지점이 이번 공개에서 주목해야 할 딜레마입니다. 좌우 이념을 떠나서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면요. 네네. 현재 청와대 참모진 13명, 그리고 국무위원 7명이 다 주택자입니다. 아, 입법부 쪽은 더 심각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룰을 세팅하는 핵심 상임위가 국회 국토교통이잖아요. 그렇죠. 정책의 심판들이 모인 곳이죠. 근데 거기 소속 의원 16명 중에 무려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아니, 부동산 시장 룰을 만드는 심판들이 사실상 다주택이라는 포지션을 쥔 플레이어라는 거잖아요. 정책 방향이랑 본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정책 이반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자산 포트폴리오 방향을 보니까요. 이게 정부 정책 신뢰도에 구조적인 한계를 주는 시그널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정책 이반자들 상황이 이렇다면 정작 그 영향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우리 독자님들의 일상, 즉 실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서울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정말 기이할 정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건을 돌파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쌓여간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넘쳐나죠. 근데 세입자들한테 가장 절실한 전세 매물은 1년 새 무려 1만 건이나 증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1만 7천여 건 남았는데 연초랑 비교하면 무려 26.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 26%요? 강북, 중랑, 금천구 같은 곳은 전세 매물이 동네 전체를 뒤져도 70개가 안 남았대요. 이게 당장 우리 일상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 세금 폭탄 맞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던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구조상 이 다주택자들이 사실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민간 임대업자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아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버리니까 거기 살던 세입자나 전세 물량 자체가 아예 허공으로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그 집을 산 사람들은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 시장에 전세를 안 내놓잖아요. 결국 전세를 공급하던 파이프라인이 뚝 끊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고금리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까지 겹쳐서 완전 전세 절벽이 온 거네요. 근데 보통 전세가 귀해지면 집값도 덩달아 올라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 상식이 지금 안 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3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보면 극단적인 공포가 읽히는데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수가 무려 12포인트나 급락해서 96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추락한 거죠.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심리적인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는 거잖아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무서워서 다들 집을 안 사고 전세로만 버티려 하는데 정작 시장의 전세 물량은 말라버린 거죠. 집값 하락 공포와 전세 품귀가 동시에 덮치면서 시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네, 국내 주거시장의 짙은 안개트 답잡하지만 시야를 글로벌 경제라는 더 큰 바다로 돌려보면 지금 우리는 안개 정도가 아니라 완전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장 원달러 환율이 막 1,500원을 오르내리고 있고요.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사이드카가 무려 10차례나 발동됐어요. 네, 시장 분괴를 막으려고 5분간 매매를 정지시키는 그 비상벨이 10번이나 울렸다는 건 시장이 패닉이란 뜻이죠. 물가는 폭등하는데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오고 있다는데 지금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한테 방어막이나 우산 같은 건 있는 건가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밖으로는 미국 이란 전쟁 발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 월가 사모대출 부실 문제까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거대한 해일이 오는데 우리 금융 방어벽이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 망하면 돈 돌려주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구멍이 다른 데 있다면서요? 네, 핵심은 금융 안정개정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금융 안정 개정이요? 그건 기존 예금자 보호법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 이미 파산해버린 뒤에 돈을 주는 장례식 시스템이고요. 반면 금융 안정개정은 파산하기 전에 뱅크런 주짐이 보이면 미리 자금을 수혈해서 살려내는 응급실 역할을 합니다. 아, 환자가 죽은 뒤에 보상금 주는 게 아니라 숨을 쉴 때 영양제를 꽂아서 살려내는 선제적 방어벽이군요. 맞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도입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죠. 이토록 필수적인 거면 우리도 당장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뼈 아픈 대목인데요. 지난 2022년 미국 SVB 뱅크런 사태를 보고 우리도 급하게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무려 4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4년째요? 아니,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국회 캐비넷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요? 심지어 최근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서도 슬그머니 빠졌죠. 1995년에 만들어진 낡은 예보법 하나로 이 2026년의 복합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1995년식 낡은 방패로 수십조 원이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위기를 막는다는 게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네요. 오늘 여러 이슈를 보면서 독자님들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화두일까요? 우리 무기 체계는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며 4.5세대로 화려하게 하늘을 가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스템이나 금융시장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망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시간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날카롭게 질문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기는 4.5세대인데 금융방어망은 90년대에 멈춰 있다는 그 간극이 참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네, 가장 근본적인 내부 경제 방어망이 견고해야 진정한 첨단 국방도 성립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산도약부터 부동산 전세난, 그리고 멈춰선 금융방어망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